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이 두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TV토론 개최 문제를 놓고 장외에서 전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좀 짚어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산모 임산부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는데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했을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좀 다루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에 출산율이 0.84%니까 세계 최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0.7%대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제 2030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민생의 대표적인 공약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표 공약이었어요. 여주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문을 열었고 또 이제 포천에도 문을 열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63% 정도 싸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체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민생 공약이 계속되면 특히 이제 2030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공약 시리즈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공약을 발표 중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공정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지금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들이 말을 하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를 그 관련된 건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일단 양질의 일자리는요. 통상 주 근무 시간을 알바라든가 이런 식의 그 짧은 것이 아니고 주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통상 나쁜 일자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10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는 됐는데 여전히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원인이 뭐라고 보고 이걸 정책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키포인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지금 청년들의 한 25% 정도가 사실 체감 실업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 성장을 빼놓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새로운 고용을 좀 쓰려고 해도 거기에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디지털 인재라든가 이런 스마트형 첨단 기술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정책 또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경쟁력이 있는 바로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그 인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여기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이런 그 성장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문재인 사실상 첫 공식 공약 발표인데요. 그 공약의 근간을 국민 행복 시대에 두신 것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꼽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AI 산업 발전에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신산업벨트에서 빠지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투트랙으로 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빠진 배경이나 이런 것 좀. 네. 이거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중원 또 신산업 벨트는 중원 신산업 벨트대로 그리고 또 광주 이런 또 호남이나 또 영남이나 이런 쪽은 제가 그동안 말씀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산업 벨트를 구축을 해서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분야끼리 클러스터로 연결이 돼야 될 뿐 아니라 또 지역으로도 연결이 좀 되어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빠진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저희는 뭐 경제가 여러 가지 성장과 이런 복지의 무슨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목표가 저희는 행복 경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이 말이 이 용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네. 하나만 제가 더 하고 이제 일정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먼저 하셔서 김남길 기자님. 서울경제 김남길입니다. 네. 오늘 사실 공약 발표가 아니라 기조 발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선대위 발표회 후보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발표하는 자리인데 기자님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다라든가 사회 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경선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말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보 당선되시고 2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공약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 속도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경선 때부터 여러 차례 이제 해왔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이제 정책총괄본부장과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 공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공약집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럼 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 자세한 거는 좀 더.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나는 일단 이거 다 해야죠. 오늘 배우자분 하는 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결해서 윤석열 후보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발표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까지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뭐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11시부터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로 오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행복경제라는 기초하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결국에 일자리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루어졌던 거를 혁신주도 성장으로 가고 네. 정부 정부 내지는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이 기업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6가지 공약을 좀 발표를 합니다. 앞선 저희가 후보가 공약 발표하던 부분은 생중계가 안 물리고 오히려 이제 질의응답 과정이 생중계가 물려서 시청자분들이 좀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의 혁신과 벤처 창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세액과 R&D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이어서 대기업이 되는 이 과정을 세액 지원, R&D 지원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행복경제,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특구 지정을 통해서 대규모 지방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전 두툼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급여 체계에 있어서 세액공제 내용을 조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 사망 내지는 실직의 경우 국가가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네. 그런 6가지의 공약을 좀 전에 발표를 했고 관련한 질의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준비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국민들한테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공약 설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국민 공약들. 행복에 초점을 맞춘 발표였는데요. 마지막 이제 질의응답 중에 공약의 구체성이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공약의 기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약집의 내용이 있다 이런 대처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하면은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공약 발표가 상당히 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제 첫 번째 공약 발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본인에게 어떤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직접 생방송을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꼬리표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일문일답이 계속 기자들과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은 지금까지를 보면은 입을 열 때마다 이른바 실언이 계속돼 가지고 설화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전남 전북을 방문할 때는 이틀간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4건의 이제 설화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또 기자들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또 질문도 던졌고 본인도 뭐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 혹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의문,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TV 토론을 진행할 것이냐 혹은 TV 토론이 의미가 없느냐, 이 두 입장이 상당히 크게 갈리고 있거든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도 계속 정책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되면 뭐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식을 노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일종의 싸움으로 본인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TV 토론이라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보장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철학을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TV 토론을 싸움으로 본인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려면 왜 대통령 후보에 나왔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러려면은 도대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우리가 최소한 매주에 한 번씩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자, 평가를 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뭐 어떤 세대결이라든지 대민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V 토론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정책 대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두 후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양 캠프가 네거티브 지금 선거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TV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TV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다면은
기존의 이미지, 윤석열 후보는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고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TV 토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적절한 혹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자신감 없는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보 부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토론 관련해서 방송국과 언론사에 이 오고 가고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토론을 회피한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본인이 했던 공약을 오늘 했던 공약을 내일 바꾸고 어제 했던 공약을 오늘 바꾸는 그런 후보보다는 저는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는 이미 공약과 토론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략적인 시점에 토론에 응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선을 한번 돌아보면 한 서너 달 전밖에 안 돼요.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같이 인전 토론을 했던 상대 패널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토론회에 대해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 국민들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토론에 왜 하느냐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때 당시 심지어는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는 무슨 바지 논란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를 코로나 핑계로 안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뭐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금의 현재 있는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우리에 맞는 전략적인 시점에 맞춰서 TV 토론 내지는 프로그램에 응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보니까 다른 방송국에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 제가 보고 방송에 왔는데 거기서도 사실관계를 좀 호도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텔레비전 프로나 뭐 이런 데 나오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방해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방송을 공세적으로 하면서 언론사에서는 분명히 그 여야 균형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저희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방해를 한다. 방송 출연하는 거를 본인이 방송 출연하는 걸 방해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프로를 보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뭐 각각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선 전에 임하는 거는 맞지만 상대 진영을 그다음에 상대 후보를 저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틀리게 호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약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저희 25분 정도까지 뭐 중계가 물렸었는데 저 기자 공약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1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기자들의 답변을 충분히 했는데 마치 뭐 질문에 응답을 다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역시 사실관계를 좀 잘못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한다면은요. TV 토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니까 TV 토론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후보라면 TV 토론을 통해서 그걸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때문에 TV 토론 안 한다는 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합의가 되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언급도 주목이 되는데 비리가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당원들로부터 좀 실망스럽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과 또 여당 후보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고 가고 또 중도 외연으로도 확장도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40% 안팎,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임기 말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친문이라는 강력한 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이 40%의 지지층을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정책적인 차별화는 또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두 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태껏 가족 비리가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청렴한 행정을 펼쳤다. 다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이번에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도 안고 가면서 또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는 이 두 가지 포석을 다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지만 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혔는데 그 전에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했다. 그래서 보수 세력으로부터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일, 30일 대구 경북을 또 마침 방문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맞물리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주어진 본인이 검사로서의 입장에서 수사를 최대한 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당시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말씀을 했던 거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뭐 충돌된다거나 모순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그 옥고를 치르고 있었던 두 분 대통령 중에 한 사람만 특정해갖고 저렇게 사면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이후에 뭐 여러 조사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 일정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가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로 남겨둬야지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따로 이 건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 그리고 우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제 후보들 그리고 대표 후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당에서 정리가 됐고 이미 그 강은 건넜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이 밖에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비롯한 당 내용이라든지 또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대응책 관련해서 좀 문제를 직면해 있는데 김건희 씨가요 오늘 내일 중으로 직접 관련 논란을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건의와 제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후보가. 근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만 당내에서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나오는 건
맞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뭐 오늘 내일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우리 연합뉴스 TV 자매인 연합뉴스가 아침에 이제 보도를 해서 많이 기사가 네. 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내일간에 이게 결정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발표된다라는 거는 제가 드리기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하고는 너무 판단이 좀 달라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의 강은 뒤집으면 또 박근혜 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가 31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출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탄핵의 강을 다시 새롭게 건너야 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현실 정치에 본인이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친박 내지는 강성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화를 한다라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 탄핵의 강을 새롭게 건너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안고 가야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부당함을 얘기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탄핵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뭐 수사팀장으로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TK 민심 또 강성 친박 태극기가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감싸고 돌 경우에는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이 완전히 차질을 빚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내 문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선대 사태로 인한 내부 문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삼중고에 상당히 시달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율이 정체 또는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은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민주당 상황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조금 전 합당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여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여권 대통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통합 행보가 매우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친노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또 그리고 유시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사실상 하고 나섰고 또 박영선 장관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해서 앞으로 원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민주당과의 공식 합당이 선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주계들에 대한 포용의 그런 행보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안철수, 김동연 두 후보에 대해서까지 뭐 하나 되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 외연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굉장히 지지율이 좀 상승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또 내분의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골든 크로스가 다음 주부터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박정화 전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잠깐 좀 드려볼까요? 예. 저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전에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화합을 위한 사면이 아니었고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명숙, 이석기 등을 포함한 사면을 하면서 여전히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이렇게 또다시 갈라치기식 혹은 또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면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민주당이 오늘 민주당하고 다시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색한 동거가 계속돼 왔던 원죄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지난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 2년 전쯤 패스트트랙 그 시끄러웠던 상황을 만들었던 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오늘 뭐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던 두 당이 합당을 한다.
가 저는 국민들한테 얼마나 감흥이 있는 건지, 국민들 가슴에 두 당의 합당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위성 정당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위성 정당을 꼼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한 것은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해가지고 이걸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보니까 위성 정당에 출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죄를 하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점을 양당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이 같습니다.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반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